미국의 8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년 반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물가 상승률 둔화가 뚜렷해지면서 연방준비제도가 이번 달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The time has come for policy to adjust. The direction of travel is clear, and the timing and pace of rate cuts will depend on incoming data, the evolving outlook, and the balance of risks.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금리 변동폭을 가늠할 물가지표가 나왔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2.5% 올랐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2021년 2월 이후 3년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주거비는 올랐지만 에너지 가격이 떨어진 게 물가 상승률이 꾸준히 둔화하는 데 영향을 줬습니다. 다만 변동성이 큰 에너지 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의 전달 대비 상승률은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근원 CPI는 연준이 통화정책 방향을 정할 때 더 주시하는 지표인 만큼 금리를 0.5%포인트 내리는 이른바 B컷 기대감은 한풀 꺾였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금리 전망 시스템인 페드워치도 CPI 발표 이후 0.25%포인트 인하 확률을 85%로 점쳤습니다. Some are hoping for maybe a half-point cut, which would be a larger reduction in borrowing costs and could bring down mortgage rates more quickly, but that's unlikely to happen at the next meeting. 최근 연준의 관심은 인플레이션 억제보다는 고용시장 안정으로 옮겨간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지난 6일 발표된 일자리 통계에 뚜렷한 단서가 없었던 터라 곧 공개되는 생산자 물가지수 상승률도 B컷이냐 베이비컷이냐를 가를 중요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최근 지지부진하던 인공지능 AI 칩 선두 주자 엔비디아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현지 시간 11일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 주가는 전날보다 8.15% 오른 116.91달러에 마감했습니다. 한때 2조 5천억 달러대까지 떨어졌던 시가총액도 2조 8,640억 달러까지 상승하며 3조 달러 재진입에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엔비디아 상승세에 힘입어 나스닥 지수는 전전보다 2.17% 상승한 17,395.53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1.07% 오른 5,554.14배, 다우 지수는 0.31% 상승한 4861.71로 장을 마쳤습니다. 네, 허리케인 프랜신의 영향으로 미국 남부에 있는 산유시설 일부가 폐쇄됐다는 소식에 유가가 급등했습니다. 현지 시간 11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0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 거래일보다 2.37% 뛴 배럴당 67.31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날 주요국의 원유 수요 전망치가 하향 조정됐다는 소식에 4% 넘게 폭락했지만 멕시코만 일대 산유시설의 39%가 허리케인으로 일시 폐쇄됐다는 소식에 급락분 일부를 만회했습니다. 슈퍼태풍 야기가 강타한 베트남에서 폭우가 계속되면서 사망과 실종자가 300명에 근접했습니다. 수도 하노이를 흐르는 홍강 수위는 2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높아져 하노이 곳곳이 물에 잠기고 주민들이 대피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는 지난 7일 태풍 야기가 베트남에 상륙한 이후 어제까지 최소 155명이 숨지고 141명이 실종된 것으로 잠정 집계했습니다. 나이지리아 북동부 보르노주에 있는 댐이 무너지면서 홍수가 나 최소 30명이 숨졌습니다. 나이지리아 국가비상관리청은 현지 시간 10일 발생한 댐 붕괴로 마이두구리시 면적의 40%가 물에 잠겼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홍수로 최소 30명이 숨지고 40만 명이 넘는 이재민이 대피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국회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교육, 사회 분야 대정부 질문을 진행합니다.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인 오늘 여야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을 상대로 정부의 의대 증원 과정과 검찰 수사, 노동 정책 등을 물을 예정입니다. 특히 여야가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여야 의정 협의체 구성엔 공감했지만
의료계의 참여를 이끌어낼 대책과 정부 책임론 등을 두고 낸 이견을 보이고 있어 공방이 예상됩니다. 네, 정부와 여당이 오늘 오후 당정협의회를 열고 추석을 앞둔 지역 응급 의료 체계를 점검합니다. 당정은 또 여야 의정 협의체 출범을 위해 의료계의 참여를 이끌 방법도 함께 논의할 계획입니다. 당에서는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소관 상임위원들이 참석하고 정부에선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자리합니다. 정부는 오늘 응급의료 종합상황에 관한 대국민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를 직접 주재한 뒤 관련 내용을 대국민 담화 형식으로 전달할 예정입니다. 2025학년도 의대 수시 모집 사흘째, 모집 인원의 11배 가까운 지원자가 몰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입시업계 자료를 보면 어제 저녁 6시까지 전국 39개 의대 수시에 모두 3만 2천여 명이 지원했습니다. 일부 전형과 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학대를 제외하면 모집 인원은 2,978명으로 10.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의대의 경우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은 16.12대 1, 지역균형 전형 경쟁률은 8.97대 1로 모두 지난해보다 상승했습니다. (9월 10일) 목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먼저 한국일보입니다. 딥페이크 문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올랐죠. 그러자 가해자를 대상으로 한 법률 마케팅이 늘고 있습니다. 신문은 딥페이크를 먹거리로 삼은 로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한 포털 사이트 카페에는 딥페이크 수사망을 피하거나 형량을 낮추는 법 등이 올라와 있습니다. 놀랍게도 운영 주체는 한 로펌입니다. 성범죄 등 형사범죄 전문 카페나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홍보 수단으로 쓰는 겁니다. 심지어는 성범죄 딥페이크 전문 변호사라면서 광고를 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거 엄연한 불법 광고입니다. 성범죄 분야에는 전문 변호사라는 용어를 쓸 수가 없거든요.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을 불법 광고로 모셔서 변호하는 일부 로펌들, 호기심과 우발적 실수 같은 표현으로 가해자를 옹호하면서 2차 가해 또한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 국민일보입니다. 유튜브 내리다가 원하지 않는 불쾌한 영상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유튜브의 세로형 라이브 동영상 서비스가 논란인데요. 해외 룸살롱 현장이나 불법 도박이 그대로 생중계되는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유튜브는 지난해부터 쇼츠 영상에도 라이브 방송 형식을 도입했습니다. 후원을 유도하기 위한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방송도 많고요. 그런데 이런 내용이 걸러지지 않고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는 게 문제입니다. 구독한 적이 없어도 무작위로 뜨곤 하는 거죠. 유튜브는 현재 라이브 방송 추천 알고리즘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제재 기준도 없다시피 하고요. 모두 사후 대책뿐입니다. 또 유튜브는 해외 본부가 있어서 방송법 적용 대상도 아니죠. 유튜브 측이 영상 삭제를 거절하면 우리나라는 대응할 방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유튜브 등 플랫폼에 뜨는 유해 콘텐츠,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결국 플랫폼을 제재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옵니다. 이번엔 서울신문입니다. 배달의 민족의 구독제 서비스 배민클럽 5월부터 무료로 제공이 되다가 이제 유료화가 됐습니다. 외식 업주들은 결국 배달비를 떠오르는 건 우리라면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배민의 배민클럽 이용 금액은 월 3,990원, 소비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1,990원으로 낮췄고요. 1개월 무료 이용 혜택도 내놨습니다. 업계 2, 3위인 쿠팡이츠와 요기요가 먼저 구독제 서비스를 시작했죠. 업계 유료 멤버십 경쟁이 불꽃을 튀기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웃을지 몰라도 외식 업주들은 울상입니다. 배민클럽에 가입하면 무료 배달 비용을 점주가 전부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외식업체들의 반발이 크겠죠.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협회는 배민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하기로 했습니다. 배민 측은 주문 건당 2,000원의 배달비를 최대 4개월간 지원하겠다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점주들의 거센 불만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동아일보입니다. 요즘 식품 시장 제로 슈거 또 저당이 키워드입니다.
설탕을 대체할 수 있는 여러 감미료가 있지만 그중에 요즘 인기 1등을 꼽으라면 알룰로스라고 합니다.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생산 경쟁이 치열하다고 하는데 왜 그런지 보시죠. 알룰로스는 천연당이면서 설탕의 풍미를 유지할 수 있어서 인기가 많습니다. 무엇보다 여러 식품 분야에서 활용 범위가 넓은 게 최대 장점인데요. 식품 첨가물이 아닌 식품 원료로 분류가 되기 때문입니다. 대체당 시장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죠. 제로 탄산음료 판매액은 지난해 1조 2,775억 원, 2019년보다 5.63배나 늘어났습니다. 대체당 중에서도 활용 범위가 넓은 알룰로스의 생산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겠죠. 국내 업체들의 알룰로스 생산 기술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해외 시장 진출까지 노린다고 하네요. 마지막 내용 보겠습니다. 이제는 남자들도 자신 있고 당당하게 꾸미는 시대입니다. 남성 화장품 시장이 본격적으로 기지개를 켜고 있는데요. 남자의 화장은 무죄, 홍대 뷰티 팝업 매장에만 12,000명이 몰렸다고 합니다. 네, 홍대 거리로 한번 가볼까요? 그야말로 발 디딜 틈이 없죠. 줄 서서 먹는 맛집 아니고요. 남성 뷰티 팝업 스토어입니다. 피부 관리와 머리 손질, 간단한 화장법 등 꾸미는 법을 알고 싶은 1020 세대를 중심으로 남성 전용 화장품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잡티를 잡아주고 피부톤을 개선해주는 로션형 제품, 또 자연스럽게 발색이 되는 립밤 등이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주요 남성 브랜드의 올해 매출은 작년보다 148%나 늘었다고 하네요. 화장품 회사들도 이런 그루밍족을 겨냥한 제품들을 강화해서 선보이고 있습니다. 시장 규모도 계속 커질 걸로 보입니다. 9월 12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오늘 열리는 주요 재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 10분부터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자들의 항소심 선고가 이뤄집니다. 검찰은 주가 조작에 계좌가 동원된 전주 송모 씨에게 방조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는데요. 이번 선고 결과가 김 여사 수사에도 영향을 줄 걸로 보입니다. 지난해 서울 신림역 주변 번화가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한 조선의 대법원 선고 결과는 오전 10시 10분에 나올 예정입니다. 앞서 검찰은 1심과 2심에서 조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오후 2시부터는 돈봉투 수수 혐의로 기소된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의 1심 선고가 이뤄집니다. 임 전 의원은 지난달 30일 다른 의원들과 함께 선고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건강상의 문제로 불출석해 따로 선고를 받게 됐는데요. 앞서 임 전 의원과 함께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허종식 민주당 의원은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같은 시각 이뤄질 예정이었던 전총재 씨 선고 공판은 미뤄져서 신문이 진행됩니다. 연일 이어지던 늦더위를 식혀주는 비가 전국적으로 내린 가운데 밤새 서울 시내 도로가 꺼지면서 긴급 복구 작업이 이뤄졌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동부간선도로에선 공사 중에 철제 구조물이 무너져 내려 작업자 2명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배민혁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삼거리 도로 한가운데 커다란 구덩이가 파여 있고 주변에는 아스팔트 조각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서울 제기동에 있는 도로에서 땅이 꺼졌다는 민원이 접수된 건 어젯밤 10시쯤. 민원을 접수한 관할 도로사업소 등은 중장비를 동원해 도로 주변을 파내고 곧바로 복구 작업에 나섰습니다. 차량 사고나 인명 피해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한때 도로 일부가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구멍은 가로 0.6m, 세로 0.9m에 깊이 1m 정도 규모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계 당국은 땅이 꺼진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엿가락처럼 휘어진 철제 구조물 옆으로 차들이 아슬아슬하게 지나갑니다. 비슷한 시간 서울 동부간선도로 수락고가차도에서 방음터널 철거 공사 도중 철제 구조물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처음에는 순찰차 2대가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무슨 사고가 난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중앙에 있는 철골들이 다 무너져 있는 거. 이 사고로 작업하던 남성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등 관계기관은 고소작업차를 이용해 방음터널을 철거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그럼 뉴진스가 예정에 없던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뉴진스는 하이브를 향해 강한 비판을 쏟아내며 오는 25일까지 민희진 전 대표가 복귀하기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그간 민희진 전 대표를 향해 꾸준히 애정을 표현하면서도 하이브와 민 전 대표 사이 갈등을 두고는 말을 아꼈던 뉴진스 멤버들. 그런데 멤버 전원이 예정에 없던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이번 사태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멤버들은 더는 숨어 있어선 안 된다고 생각했다며 민 전 대표는 대체 불가능한 존재라고 강조했습니다. 저희는 저희 꿈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을 뿐인데 저희가 뭘 잘못했나요? 대표님 너무 불쌍하고 그리고 하이브가 그냥 비인간적인 회사로만 보여요. 어도어 새 경영진을 향해서도 강한 비판을 쏟아냈는데 팬들을 위해 미공개 영상을 올리던 유튜브 반이수 채널을 두고 빚어진 논란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The content that we released solely for our fans, for our bunnies, was instantly erased. 대표님께서 해임되시고 일주일 만에 지금까지 함께 온 감독님과 더 이상 작업을 할 수 없게 되었고 하이브와 어도어 새 경영진을 따라가고 싶지 않다는 의미심장한 말도 남겼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이 속한 사회의 가치에 순응하거나 동조하거나 따라가고 싶지 않고 멤버들은 25일까지 민 전 대표의 대표직을 포함해 어도어를 원래대로 되돌려 놓으라며 사실상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방 회장님 그리고 하이브는 25일까지 어도어를 원래대로 복귀시키는 현명한 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이브는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내부에선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일각에선 이미 하이브가 경영과 제작을 분리해야 한다는 원칙을 밝힌 데다 민 전 대표의 경영권 탈취 시도가 명백하다고 보고 있는 만큼 멤버들의 요구사항이 관철되기는 쉽지 않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5월부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집을 보고 집을 구매하기 시작했고 물건 걷어들이는 경우 굉장히 많고 계약금 늘려하면 금액을 갑자기 올린다든지 해서 DSR을 갖다 빡빡하게 운영을 하면서 잔금 시 전세자금 대출이 안 나올까봐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고 금융기관에서 돌려받더니 예상했던 금액보다 감액이 되다 보니까는 이거 계약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최신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해드립니다. 스타트 경제, 오늘은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자, 대출과 부동산 이야기 먼저 해보겠습니다. 8월 이제 대출 통계가 나왔는데 살펴보니까 주담대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요? 이게 사실은 주택담보대출 이게 늘어나는 폭이 있지 않습니까? 예. 5월 달에 5조 원대, 6월 달에 6조 원대, 7월 달에 7조 원대, 8월 달에 거의 피크를 찍으면서 8조 원대 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총 가계대출이 모은행권은 1,130조 원 정도 되고 이 중에 뭐 지난달에 늘어난 것이 결국은 주택담보대출 8조, 그다음에 신용대출 뭐 1조 원가량 되면서 9조 3천억 원가량 늘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경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최근 국회에서 어떤 정부의 발언이라든지 BIS, 뭐 IMF 이런 데 보고서에서도 가계대출 문제를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게 크게 두 가지 측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가계대출이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은 흔히 말하는 이자 비용이라든지 원금 상환 부담이 늘어나게 됨으로써 경기에 안 좋아질 수 있는 이런 영역이 하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뭐 버블 같은 부동산 버블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 있는 이런 기폭제가 된다라는 의견이 하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은행이 가장 주목하는 지점으로서 이렇게 가계부채가 늘어나기 시작하면은 뭐 부동산 시장이 자극되고 부동산 시장이 자극되면 또 가계부채가 또 늘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금리를 내릴 수 없는 환경들이 조성이 되거든요. 결국 금리를 내려야 사실은 최근에 소상공인이라든지 부동산 PF 같은 것들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흔히 말 내수 경기가 많이 침체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들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을 빠르게 못 가는 큰 요인으로 지금 가계대출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가 낮춰질 것이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되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어떻게 보면 기준금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에 사람들이 관심이 많고 이것이 과연 경기 부양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가계대출 증가세가 뭐 8월까지 굉장히 많이 늘었기 때문에 뭐 최근에 나오는 이야기로는 뭐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10월에서 뭐 11월로 늦춰져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에 있어서 굉장한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저희도 여러 번 좀 짚어본 문제이긴 하지만 일단 이 주담대 규모가 왜 이렇게 급증을 했는지 배경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사실 주택 사시는 분들의 타이밍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이제 주택 거래 같은 것들은 금리가 인하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시점부터 많이 늘어나기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금리 인하될 것이 시작하면 변동금리를 빌리면 실제로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혜택을 누릴 수도 있고요. 금리가 인하하게 되면 또 가격이 상승한다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될 수가 있으면서 조금 인하한 시점부터 이제 주택 매매 같은 것들이 거래량이 늘어나지 않느냐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뭐 수도권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어떤 그래프가 나오고 있는데 6월에 비해서 7월에 한 20% 이상 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전년도 7월에 비교하면은 한 70% 수도권의 기준에는 거의 69% 이상 증가한 폭을 보여주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한 요인들이 겹쳐지면서 주택 매매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아파트를 중심으로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런 측면이 하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런 주택 거래에 있어서 공급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지적을 하셨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최근 공사비 상승 등이라든지 이런 고금리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된 부분, 재개발 같은 것들이 지연되는 부분들이 계속되면서 공급에 대한 우려가 있거든요. 아파트 공급에 대한 우려가 있으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집을 사지 못하면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추후엔 상승할 것이고 이런 상승한 가격에 나는 살 수가 없다라는 어떠한 영끌의 그런 어떤 심리가 좀 형성이 되면서 지금 뭐 주택 시장에 어떻게 보면은 화랑이 돼가고 있고 이런 주택 시장이 화랑이 된다는 얘기는 결국은 빚을 낼 수밖에 없는 어떤 주택 구매자 입장으로서는 가계 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영끌 뭐 막차 이런 것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가 대출 옥죄기를 시행하고 이번 달부터 DSR 2단계가 이제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달은 조금 대출이 좀 뭐랄까 줄어들 가능성이 있을까요? 사실 이제 DSR 2단계를 도입하는 그런 예정 이전에도 사실 이제 8월 말부터는 정부가 옥죄기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8월 말 데이터를 보면은 이제 주택담보대출의 어떤 금액 같은 것들이 줄어드는 양상이 조금 보이긴 합니다. 물론 총량으로는 8조 2천억이 늘어나면서 가장 많이 늘어나긴 했지만 4주 차에는 일어나는 규모가 많이 줄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에서 좀 확인할 수 있고요. 9월 달에 역시 이제 일별 어떻게 보면은 주택담보대출 규모 같은 것들을 보면은 8월에는 뭐 4,200억 원 가량 됐는데 이것이 한 40% 정도 감액한 2,800억, 2,700억 원대로 유지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감소 효과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DSR 규제가 도입되면서 그리고 단순히 DSR 규제만 도입되는 것이 아니라 주택담보대출의 만기 같은 것들을 줄였거든요. 예전에 40년 만기를 30년으로 줄이게 되면은 원리금 상환 부담 같은 것들이 또 확 늘게 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담보대출 규모 같은 것들이 줄어들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은행들이 정부의 시책에 협조를 하면서 흔히 말하는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담보대출만 하겠다. 다시 말해서 수도권에 대해서는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 안 내주겠다 이런 강력한 뭐 규제까지 강력한 내부 규제죠. 내부 규제까지 내놓으면서 주택담보대출의 규모가 좀 늘어나는 속도가 아마 9월에는 줄어들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실제로 지금 통계를 보니까 주담대 일평균 증가세가 9월 들어서 9월 9일 기준으로 반토막이 났다는 수치가 나왔던데 이러면 이제 정부의 대출 줄기 정책들이 실제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건지 그렇게 보시는지 그리고 방향성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사실 이게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이제 지금 대출 줄이기는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결국은 은행이 총량 규제식으로 뭐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정부 가계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DSR 규제란 것이
개인에게도 부담이 되긴 하지만 은행에게도 부여가 되기도 하거든요. 은행의 총량이 뭐 30% 이상 가지 말라. 그 은행에 부여가 된다는 거는 은행의 총량 규제로서 일종의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총량 규제를 바탕으로 해서 대출을 옥죄기 시작하면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이제 대출 규모 자체는 단기간은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거는 아파트 시장, 특히나 이제 서울의 아파트 시장의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아무래도 방금 전에 제가 공급이 부족하다, 공급이 이제 단기간에 해소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조금 했는데 사람들이 이런 것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그러니까 좀 우려가 있다는 거는 뭐 특정한 조건이라든지 금리가 좀 인하된다든지 이런 조건이 부여가 되면 또 가격이 또 빠르게 올라갈 수도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단기간 DSR 규제 정책이라든지 88 대책으로 이야기하는데 공급을 많이 해주겠다는 대책 같은 것들이 좀 펼쳐지면서 그리고 전방위적인 어떠한 추가적인 규제, 그 만기 축소라든지 혹은 무주택자에 대한 대출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겹쳐지면서 대출 단기간은 줄겠지만 부동산 시장 자체, 펀더멘탈이 아마 중요한 요인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금리 인하가 되면 또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은 좀 관심을 가지고 정부가 계속 모니터링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대출 증가세가 이렇게 뭐 잡히고 있다는 판단 때문일지 은행들이 실수요자 예외 경쟁에 좀 나선 모습도 보이고 있죠. 아까 사실 리포트에서도 나왔지만 굉장히 실수요자들 또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기도 합니다. 일단 가장 문제가 되시는 분들이 집을 사려고 계약하신 분들이 문제가 되는데 사실 40년 만기로 될 것으로 예측을 했지만 실제로 30년 만기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는 대출 규모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출 규모가 줄어들면 이제 흔히 말해서 계약 자체가 성상 안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또 혹은 제2금융권에 가서 보다 비싼 돈으로 빌려야 될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 겪을 수밖에 없다. 그런 것은 일단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실제 집을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지금 굉장히 규제가 타이트했어요. 그러니까 8월 말, 9월 초 이때에는 결국 무주택자만 해주자. 그러니까 가족 내에서도 1주택 아니면 해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갔는데 지금 아무래도 가계대출 규모가 조금 안정되는 추세를 보이다 보니까 무주택자라고 할지라도 혹은 1주택자로 할지라도 처분할 것을 예상하면은 이것을 해주는 방법으로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조건들, 그러니까 이제 수도권에 집을 사는 데 있어서 다른 결혼이라든지 상속이라든지 이런 다른 조건들이 걸려 있을 때 사고 팔 때 할 때는 뭐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 조금은 9월 초에 비해서는 조금 어떻게 보면은 가계대출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압력 같은 것들이 좀 줄어들고 있는 양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건들을 이제 뭐 제시를 하면서 결국에는 이 대출을 필요로 하는 실수요자 이들이 정말 실질적으로 어떻게 필요한 사람들인가라고 이제 정의할 거에 대한 문제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이게 애매하긴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수요자, 이미 계약을 하신 분들은 명확하게 실수요자긴 한데 가구를 새로 사려는 분들이 실수요자인가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면 좀 고민의 여지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반드시 이 시점에 사야 되는 것은 아니고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좀 금리가 내려가고 주택가격이 안정이 되면 이분들이 사는 게 사실 또 바람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정부 정책의 불확실성,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에 가든 어떤 불확실성이 같이 겹치면서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집을 빨리 사야 되는 환경들이 조성되는 게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이 지금 사려는 실수요, 그러니까 사려는 실수요를 정부 입장에서는 느리면 느릴수록 좋은 거고 늦게 하면 늦게 만들면 좋은 것이고 그러니까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기대, 어떤 가격 이런 것들이 고려가 돼야 되기 때문에 좀 정의하기 어려운 문제이기는 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비자 혼란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이 좀 보완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일단 간밤에 8월에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이제 발표가 됐는데 3년 반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좀 나왔어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 2.5%로서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어떻게 보면 시장의 어떤 예상보다 조금 더 낮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식료품하고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흔히 말하는 코어 인플레이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은 연 단위로 보면은 시장이 부합했지만 월 단위 지난달에 비해서는 조금 오른 양상이 있어서 약간 물가 상승률의 폭이 좀 줄어든 게 아니냐, 물가 상승률의 폭이 좀 줄어든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2.9%에서 2.5%로 내려오면서 굉장히 그래도 그 물가 상승률 자체가
예측대로 가고 있다라는 평가는 계속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 지속적으로 물가보다는 고용 쪽에 좀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냐,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해서 좀 신경 쓰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미 연준이 언제 금리 인하에 나선다면 얼만큼 인하를 할지가 또 관심입니다. 사실 이제 9월에 금리 인하를 나설 거라는 기대는 거의 100%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이 폭이 흔히 말하는 0.25%포인트의 컷이냐 아니면 0.5%포인트의 컷이냐, 그다음에 B컷이 가능하느냐에 대해서 좀 기대감이 왔다 갔다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기대상으로는 뭐 한 80% 이상, 85%까지 보고 있는데 85%가량의 어떤 시장 참여자들은 B컷까지는 좀 어려운 것 같다. 특히나 오늘 핵심 코어 인플레이션 지표가 예측보다 약간은 높게 나오면서 이러한 B컷의 가능성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뭐 0.25%포인트 이나의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9월에 그 또 다른 이슈는 9월 달에 한번 내리면 그 다음에 또 언제 내릴 것이냐, 뭐 12월 달에 과연 내릴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에 또 오히려 관심이 쏠리면서, 그리고 연준이 계속 전망치를 내놓는데, 흔히 말하는 점도표를 내놓는데 내년의 금리 전망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도 사실 굉장히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다.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뭐 내년에 한 4번 정도 내릴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보다 더 내릴 것인가 아니면 덜 내릴 것인가 이런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지금 금리 관련된 관심이 굉장히 많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 거시경제 지표가 좀 따라와 줘야 그런 금리 인하 관련해서 힘을 받을 것 같은데 어쨌든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B컷 가능성이 좀 낮아지다 보니까 뉴욕 증시가 좀 하락 출발을 했거든요. 그리고 다시 이제 마감 때 와서는 많이 높아진 모습이더라고요. 이게 사실 해석의 영역이긴 한데요. 해석의 영역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사실 그 코어 인플레이션 지표들이 아무래도 예측보다 조금 높게 나오니까 B컷의 가능성이 좀 줄어들게 되고, 이에 따라서 이제 금리 인하 시점이 조금 느려지거나 금리 인하 폭이 좀 줄어든 게 아니냐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면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은 주가가 별로 안 오르는 이런 혼조세였는데,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 실제 CPI 지표, 실제 소비자 물가지수 지표가 우리에 부합하고 이것들이 경로에 따라가는 것 자체가 경제의 긍정적인 시그널이라는 어떤 그런 적의 해석이 높아지면서 주가가 상승했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엔비디아가 반등을 하기 시작하면서 나스닥 지수 전체를 이끄는 이런 상황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나스닥 지수가 그래서 2% 이상 오르는 이런 상황이었다. 뭐 반도체 지수는 뭐 거의 5%가량 오르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좀 유의미한 반등을 보인 이런 상황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뉴욕 증시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은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엔 출근길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네, YTN 야외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윤수빈 캐스터. 네, 윤수빈입니다. 네, 서울 지금 비가 얼마나 오고 있습니까? 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 서울 상암동은 아까보다 빗줄기가 다소 잦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서울 일부 지역에는 여전히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되면서 호우주의보가 발령 중인데요. 출근길 비로 인해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잠시 식혀진다고요? 네, 현재 서울 기온은 25.3도로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났지만 낮 동안에는 비가 내리면서 아침에 비해 기온이 거의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7도로 늦더위가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자세한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산발적인 비구름이 분포하고 있는데요. 특히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 서울, 경기도 고양과 화성, 충남 예산과 아산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비는 점차 그 밖의 남부지방으로 확대하겠고 오후부터 점차 그치겠습니다. 다만 서울 등 중북부 지방은 내일도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중부지방의 많게는 80mm가 넘는 제법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난 밤사이 일부 서쪽 지역과 남해안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5.3도, 청주는 26도를 보이고 있고요. 비가 집중되고 있는 중북부 지방은 폭염특보가 해제된 가운데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 27도, 강릉은 26도로 폭염이 한풀 꺾이겠습니다. 반면 충청 이남은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아 광주와 대구가 32도까지 오르는 등 여전히 덥겠습니다. 주말인 모레도 중북부 지방에는 비나 소나기가, 휴일에는 동해안 지역에 비가 오겠고요. 추석 연휴 동안 다시 30도 안팎의 늦더위가 나타날 전망입니다. 한편 제13호 태풍 버빙카는 중국으로 향하겠지만 태풍이 남긴 수증기가 연휴 기간 한반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남아있어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며 쏟아지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산 꼭 챙겨 나오시고요. 시설물 관리와 안전 사고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과 관련된 추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쓰레기 풍선을 연일 날리고 있는 이 북한이 12일 그러니까 오늘 조금 전에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를 했다고 우리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우리 군은 미사일 기종과 비행거리 등 자세한 재원을 현재 분석 중에 있는데요. 네, 북한은 지난 4일에서 8일 닷새 연속으로 쓰레기 풍선을 남쪽으로 띄워보는 데 이어서 오늘 또다시 탄도미사일 도발에 나섰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2달여 전이었죠. 7월 1일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